발표하실 분은 당국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김윤명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과학자인데요. 박사학위를 졸업하시고 당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과학자로서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오랫동안 연구하시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오늘의 발표 역시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삼위태백의 의미와 그 위치를 다룬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위태백이란 말은 한당고기 삼성기에도 나오고요, 삼국유사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배달국의 개창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위치가 어디인지 또 그 다양한 주장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아직 그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발표는 삼위태백의 의미하고 그 위치를 추정하는 그러한 논문이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있는 삼위태백의 의미에 대한 심층적 연구라는 주제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윤명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하시 삼위태백하니 가히 홍익인간이라,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의 뜻을 알려면은 그 전 단계로 삼위태백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지 않고서는 진정한 홍익인간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서론, 그 다음에 일연의 삼국유사와 고조선의 기록 속에 제왕운기와 신정동국여지 성남에 나타난 삼위태백 자료, 환단고기에 나타난 삼위태백 및 삼위산 자료, 여타기록에서의 삼위 및 태백, 동굴문명과 산정동인 결론해서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논문을 제대로 잘 쓰려면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은 그 기록의 소스, 그 기준 자료가 참고 문헌이 뭐냐, 그거 위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조금 이 뒤죽박죽이 내용적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 문헌의 에 따라서 정리한 것을 발표하도록 하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48년도에 정부 수립이 됐고, 그 이듬해에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둬야 하고, 뭐 이렇게 쭉 나갔습니다. 자, 이 좀 곧 둬야라는 말 뭐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자, 인격을 딱 닦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교육법 1조에 상당히 홍익인간이라는 그 개념, 그걸로서 우리 그 당시 3천만 국민이 교육을 해 나가야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적인 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작년에 교육기본법 2조에 이 홍익인간을 민주시민으로 바꾸자는 그러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다소 좀 낡았고, 또 그 다음에 민주적인 현대적 개념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지금은 홍익인간이 아니라 민주시민이 더 중요하다 해서 법안의 취지가 그런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많은 단체, 많은 개인들 분이 굉장히 격렬하게 거기에 저항을 하고 해서 결국은 한 달 만에 그것을 개정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뭐냐, 나 자신도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 스스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뭐길래 이것이 구태의연한, 그리고 애매모호한 그러한 개념이고 또한 용어이냐. 홍익인간, 여기서 한국에서 홍자, 익자,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홍자의 뜻은 엇비슷하고 익자의 의미는 한국과 일본에서 다소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과거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속세를 우리가 그 인간이라고 했었지, 현대에서처럼 휴먼, 인간, 사람을 인간으로 하지는 안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홍익인간은 일본식의 홍리인간이 아니다. 자, 그러한 이제 주장이 이제 제기가 되고, 정말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널리 인간에게 이롭게 하겠다 그 뜻이냐,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검토하는, 자, 그러한 그 기반이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하는 삼위태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속세, 일반 사회, 20세기 이제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었고, 이백의 산중문답이라는 유명한 시에 별류천지 비인간이라, 인간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산골에 아주 자연적인 굉장히 아름다운 그곳에서 비인간이다, 인간이 아니다가 아니라 속세가 아니다, 여기는 그러한 말이 있고요. 중국 이 당나라 시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선도 상당히 우리와 가까운 그러한 시절에 인간을 돌아보니 뭐도록 더욱더 다 어부사시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 타고 멀리 섬에서 이렇게 섬 밖으로 배를 타고 나가보니 그 마을을 돌아보니 거기에 있는 그 속세의 이 인간이 뭐냐, 사람이 사람을 돌아보니가 아니라 속세를 돌아보니 이제 그러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행하게도 20세기 이후에 인간은 뭐냐, 사람이다,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홍익 인간을 우리가 다 크게 넓게 이익이 되게 한다, 사람에게. 이 뜻이 맞냐? 김성환, 조나모, 박정학 이런 분들이 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여기에 우리가 좀 우리가 의문 사항을 가지고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하고 몇 년 전에 이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홍익인간이란 말이 삼국유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삼국유사, 제가 여기에서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1213세기에 그 일현 스님이 고려 충렬왕 때 몽고 지배하에서 저술한 책이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고조선조인데, 환인께서 환웅을 내려 보내시기 전에 하시 삼위태백하사 가히 홍익인간이라. 자, 요게 나옵니다. 요게 아주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로 삼위태백을 내려다 보니 홍익인간으로서 가하겠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딱 홍익인간 요 넉자만 가지고 우리가 뜻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 그 앞에 있는 하시 삼위태백, 자, 삼위태백을 천상에서 지상에 있는 삼위태백을 내려다 보니, 자, 이 뜻을 알기 전에는 진정으로 홍익인간을 안다고 할 수가 어렵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위태백이 뭐냐, 홍익인간의 진정한 뜻을 알기 위한 출입문, 도어게이트. 그래서 그간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삼위태백의 그 삼위사는 어디이며 태백산은 어디냐, 그 위치 연구에 많은 연구들이 있고요. 저의 이 연구는 삼위의 뜻이 무엇이고 태백의 뜻이 무엇이냐, 주로 어떤 위치보다는 여기에 삼위의 의미, 태백의 의미를 찾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이제 삼국유사에 환웅께서 태백산정을 태백산정에 내려와서 오셨는데, 태백이라 하면 즉 지금의 묘향산이다, 이렇게 해서 태백에 대해서는 태백산은 곧 묘향산이다 하고 이렇게 확정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태백은 오케이. 그러면 삼위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언급이 없어요. 삼위 또는 삼위산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우선 삼위태백 또는 삼위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삼위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삼위. 자, 그래서 이 삼위의 뜻을 찾기 위한 긴 여행, 지금부터 이 긴 여행을 이제 앞으로 저한테 허용되는 시간 동안 이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삼위태백이라는 것은 거기에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운 몇 년 차로 저술된 이성유의 제왕운기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 때의 신증 동국여지 성남에서도 삼위태백이 나옵니다. 하계에 내려가 삼위태백에 이르러 홍익인간 하겠는가 하고 이 제왕운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익인간 하겠느냐. 그다음에 을미년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 지금의 구월산이다. 일명 다른 한 이름으로는 궁궐이라 하고 또 삼위를 이른다. 자, 그래서 일명, 우명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사달산이 그것이 이제 구월산이고 일명 궁궐산이고 일명 삼위산이다. 그렇게 이제 제왕운기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왕운기 또는 이제 삼국유사 그 두 책만 가지고 볼 적에 삼위태백은 이렇게 내려오는 데고 삼위는 이제 올라가는 데다. 무엇이 우리의 천손께서 천재께서 어떤 천상에서 오룡거를 타고 이 어떤 삼위산의 어떤 삼위산으로 이제 삼위산의 삼위가 뭐냐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삼위보다 태백이 있으니까 삼위산보다 좀 더 큰 산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신이 되어서 죽으면은 우리가 이제 육체는 죽었지만은 다시 그 넋은 소실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계셔가지고 다시 하늘로 되돌아간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셨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성천할 적에는 삼위산에서 성천했다. 구월산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삼위산에서 성천을 가지고 이제 천손이 환인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는 환웅께서 여기에서는 삼위태백으로 이렇게 내려오신다. 그러면은 태백이 있기 때문에 좀 그 태백이 있기 때문에 삼위산보다는 좀 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같은 삼이기 때문에 자, 내려오기 쉬운 산에서 올라가기도 쉬워야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하늘과 땅의 접합점이 요 뾰족한 요 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삼이라는 것이 어떤 뾰족한 산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증 동국여지 성남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월산이 구월 서쪽 십리에 있으니 즉 아사달산이다. 다른 이름은 궁홀이요 또 다른 이름은 정산이요 또 다른 이름은 삼위이다. 당군이 후에 다시 이 산으로 와서 응거하다가 신이 되었다 한다. 자, 여기에 삼위가 나옵니다. 일명 삼위, 일명 정산, 일명 궁홀, 아사달산. 자, 이렇게 이 구월산이 아사달산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구월산에는 아마도 이게 뭐 조선조나 고려조 때 이렇게 구월산 삼성사 이렇게 해가지고 사당이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것은 환인, 환웅, 당군 그 세 분을 삼성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 구월산에 삼성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맨 뒤에 있는 요 건물, 요것을 여기 삼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삼성전 세 분의 성인을 따로 모시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구월산은 뭐 아시다시피 경치가 매우 좋은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뿐만 아니라 환단고기에도 삼위태백하고 삼위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의 어느 부분이냐? 삼성기 하 고려 원동 중 여기에 삼위태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중에 아마 몇 군데에 더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는데 저는 삼성기의 하에 있는 요 책을 주로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기 하에 보면은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황국 말기에 안파견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삼위산과 태백산 언저리가 모두 홍익인간을 할 수 있으니 누구를
보낼까 하고 묻자 오가들이 모두 말했다. 서자에 환웅이 있는데 용감하고 어진 마음과 지혜를 겸했으며 일찍이 세상을 바꾸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뜻을 가졌으므로 백두산 언저리에 보내 다스리게 할 만합니다. 자, 여기에 삼위산과 태백산이 나오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자, 지금 널리 보통 이제 통용되는 그러한 해석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또는 삼위산과 태백산. 자, 이렇게 이제 뭐 번역 다른 참고 문헌에 번역된 그대로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 무렵 저 앞 페이지에 있는 그 무렵에 환인이 환웅을 지상에 보내서 홍익인간 제세이화하라 하는 그 무렵에 그러니까 환국 말기가 됩니다. 그때에 방고라는 자가 있었는데 기이한 술법을 좋아하였다. 자, 그래서 이 번역도 뭐 저는 좀 뭐 이것을 기이한 술법을 좋아했다 하면은 조금 뭐 기술을 좀 폄하하는 좀 뭐 사기꾼 비슷한 그렇게 의미로 이렇게 반고를 이렇게 했는데 저 같으면은 신기한 기술을 저격하였다. 그래서 환웅가는 길을 달리하여 나아가기를 청함으로 안팎연 천제 환인께서는 이를 허락하였다. 마침내 제화와 보물을 싣고 삼위산 난림 동굴에 이르러 임금이 되니 그를 방고가 하니라 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제화와 보물을 싣고가 이 뜻이 뭐냐? 제화와 보물을 싣고 그게 기술자란 얘기예요. 기술자. 그래서 금석 세공 기술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그 당시로서 뭐 칼을 만들든지 거울을 만들든지 뭐 하면은 그 하나하나가 다 그 당시로서는 이제 보물이 되고 재화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칼이 있고 뭐가 있고 뭐 하면은 당장의 그 어떤 권력과 재물과 권력이 따라 붙는 거죠. 자, 그래서 삼위산 남림동굴에 들어가서 임금이 되니 많은 사람들을 그분을 방고가한으로 왕으로 이렇게 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에 삼성기전 하에 나오는 환웅과 방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신화 주로 뭐 산해경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고, 이 방고를 중국의 신화에 나오는 방고를 대부분 뭐 다 알고 계시고 여기에 환단국에 나오는 방고는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 요 세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환웅과 방고는 같은 시기에 같은 환인의 허락을 받아서 땅에 내려와서 여기에 이 홍익인간하고 신단수하에서 그 다음에 여기선 남림동굴에 들어가서 이분은 당군 왕금이 되었고 이분은 방고가한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한 분은 홍익인간, 또 한 분은 호기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신화에 나오는 방고는 뭐 굉장히 역사도 길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뭐 저기 뭐 빅뱅보다도 더 큰 엄청난 뭐 그러한 이제 신화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 개천 벽지적 천자이다. 이거 중국 표현식 표현입니다. 우리는 천지개벽이라 하는데 중국에서는 개천벽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천지개벽을 한 천자이다.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의 기본소이다. 이 사람에서 몸에서 모든 물건이 다 나왔어요. 하늘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돌도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을 다 뜯어가지고 이 우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천인물의 합일체다. 자, 그래서 이 방고와 이 방고는 이 호자도 또 다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삼위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위산이 어디냐? 다 지금은 돈황의 거기에 그 명사산이 있고 그 천불동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막고굴이 있고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거 얻은 건데 여기에 삼위산 아주 막 돌산으로 된 울퉁불퉁한 아주 그 흠상 그런 산이고 여기에 하늘에서 본 겁니다. 하늘에서 땅 지평에서 보면은 이런 사진이 안 찍히는데 항공 사진으로 보니까 그 모래 언덕이 이렇게 명사산이고 여기에 이제 요 명사산과 삼위산의 그 경계에 요 막고굴이 있어요. 자, 이 막고굴에서 뭐 아무리 찾아도 이 남림동굴이라는 것은 삼위산 남림동굴이라고 했는데 이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자, 그런데 이제 막 좀 많은 시행착오를 해서 하얼빈시 송화강에 남림하가 있다. 자, 이게 송화강입니다. 이게 이놈이
이게 송화강. 자, 이렇게 흘러가서 요 송화강이 아모르강, 흑룡강으로 가서 이쪽에 오츠크해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거의 지류가 요게 남림하입니다. 요게 요 지류가 요 남림하. 여기에 이제 오상이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가 뭐 남림 지역이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 남림하에 무슨 동굴이 있다면은 그것을 남림 동굴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고 그러한 추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그 남림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지도 보면은 자, 여기에 뭐 지금 제가 눈이 굉장히 시야가 좋아서 잘 보이질 않는데 자, 여기에 이제 번호들이 이제 1, 2, 3, 4, 5, 6, 7, 8, 90이 있고 여기에 3번, 4번, 5번, 7번이 다 남림하로 쭉 따라오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게 다 남림하다. 이것도 남림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남림하의 또 한 지류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과거 지도에는 여기에 그 저수지가 없는데 지금은 그 중국이 그 중공이 되고 나서부터 큰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봉산 풍경명서구에서 큰 여기에 저수지가 있고 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림하와 용봉산 풍경명성구. 자, 용봉산이라고 하고 풍경명성구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삼위산과 같은 뾰족한 산 그리고 또 동굴 이런 것이 있다면은 아마도 좀 뭐 그러한 가능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반재원 씨가 만주를 기행하면서 많은 우리 선대분들이 우리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앞선 분들이 하얼빈 완달산이 거기다. 우리 여기에 그 뭐 당군 여기에 시조가 어떤 그다 해서 그 이제 지금은 그 완달산을 현지에서는 몰산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삼봉이 여기 뾰족한 이것을 이제 했는데 요것은 지도에서 이래 맞춰 보면은 이게 남림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놈이. 예, 그래서 좀 삼봉이 뾰족한 것은 좋은데 이 지역이 남림 지역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한당국 다른 자료 태백일사와 대정교 경전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나방과 아만이 한울가람, 한울가람은 송화강의 동서로 나누어 있다가 오랜 뒤에 서로 짝이 되어 오족이 번성했다. 대정교 경전에 신사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방과 아만은 송화강가에서 시작이 되었다. 인류의 조상은 나반이었다. 아이사비에서 처음 만났다. 태백일사의 이 아이사비는 송화강인지 바이카론지 원시일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송화강을 이제 이렇게 하나의 후보로서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천문학으로 보니 과거의 그 천문 그 현상을 현대의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보니 하얼빈이 아사다릴 가능성이 가장 높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를 보면은 아마도 처음에 이제 고조선의 저기 이제 그 환웅께서 내려오신 그 초기의 그 도시는 신시라는 그러한 데는 아마도 여기이지 않을까, 송화강 유역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뭐 단정은 못하지만은 그러한 가능성은 많겠다,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얼빈시, 오상시. 자, 하얼빈시는 대도시고 거기에 있는 작은 도시 용봉산 풍경명성구 내에 뾰족. 자, 그래서 막 여러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끝이 뾰족한 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진을 언뜻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쭉 보면은 좀 뭐 이렇게 밥이 있고 동굴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요걸 따라서 길을 따라서 요렇게 따라서 길이 있고 그리고 요것을 봤을 적에 저는 이제 동굴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보는 사람 실제로 가보지 않아서 확정은 제가 못하지만은 아마도 동굴인 것 같아서 이것이 삼위산 남림 동굴이 아니겠느냐. 자, 그런 생각을 뭐 전하는 대로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타 기록에서의 삼위미태빅. 중국어 사전에서는 어떠냐? 중국어 사전에서는 한국의 개국 신화 즉 삼국유사와 중국의 초사에 언급된 지역이다. 이 초사는 이 초사는 그 항우 유방하는 그 초가 아니고 그 이전에
춘추전국 시대에 또 초란한 나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이제 구련이라는 뭐 유명한 사람이죠. 자, 거기 저술된 거기에 보면 거기에 이제 삼위가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삼위를 했느냐? 천재가 육룡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거쳐간 곳이다. 중국어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삼국 유사에 보면은 아마 북부역일 겁니다. 거기에는 천재가 오룡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거쳐간 것이다. 자, 그래서 오룡, 용룡, 짝수, 홀수, 자,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 유사, 제왕, 운기, 삼승기 등 이제 모두 이제 고려 시대 이제 분들인데, 자, 여기에서는 다 여기에 이제 삼위 기록이, 삼위 태백 기록이 나오죠. 삼국유사 이분들이 아마도 그 여기에 초사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천재강림시에는 관례적으로 삼위태백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문대사전의 삼위를 보면은 이적이 위산하기를 유삼봉자. 삼위는 동이와 북쪽 오랑캐들이 삼봉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세 개를 말하지는 않겠죠. 뭐 영어로 말하면 a few. 그 다음에 요 피크 마운틴, 봉, 뾰족한 몽우리를 일컫는 말을 삼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인터넷 한자어 사전에 보면은 5번째 순위로서 이 위자를 뭐 위험하다 그것이 1번 순위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순으로 높다, 아슬아슬하게 높다. 자, 그러면은 이 위자가 높다, 아슬아슬하게 높다 또는 삼봉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 앞에 있는 뭐 그러한 것들하고 딱 맞춰볼 적에 다 서로 모순 없이 서로가 잘 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황의 삼위산에 맨 그 산 제일 높은 꼭대기에 노군당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위로 된 삼위산과 꼭대기에 있는 노군당, 전몽규 씨의 책에서 여기에 이제 노군당이 있습니다. 여기. 그 이 노군당의 역할이 뭐냐? 삼위산 노군당, 노자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 곳이다. 자, 여기가 노자가 죽어서 그러나 다 죽지는 않고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한 곳이다. 자, 삼위산 정상에 있는 노군당. 자, 그러니까 산 꼭대기.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뾰족한 산 꼭대기에다가 노자, 노자 같은 그런 황제에 준하는 그런 분이죠. 노자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 곳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삼위의 뜻이 꼭 삼위산에서 삼위라기보다는 신선이 되어서 육체는 죽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넋은 혼백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곳이 삼위산이다. 구월산을 삼위라고 했어요. 삼위산이라고. 자, 제왕운기에는 을미년에 들어오셨다 아사달산에. 그래서 신이 되으셔가지고 지금은 구월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한 우리는 삼위라고 한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저기에 왼쪽 그림에 그 구월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월산에 어디에서 승천하셨느냐? 자, 그거에 사황봉에서 승천하셨다. 이 기록도 여기 논문에는 어디서 그 사황봉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제가 근거를 있으니까 좀 책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구월산의 주봉인 사황봉과 구월산. 자, 사황봉도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 11에 구월산 사황봉 주변의 풍치 그림. 자, 이제 산이 뾰족하고 자, 거기에 그 중국어 사전이나 그런 거하고 다 개념이 맞습니다. 뾰족하고 뾰족한 산 가운데 있는 것이 있고 그 아래로 약간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은 주봉 사황봉하고 그 오른쪽에 좀 낮게 좀 작은 수화위산. 요거 같은 그림인데 어느 방향에서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이 사진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위는 대충 이제 개념이 이제 들어왔고 그러면 태백은 뭐냐? 삼위 태백할 때 태백이 자 우선 우편에 보면은 클 태자에 맞백자 또는 이제 태백에 보면은 흰 백자로 표현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흰 백자가. 자 그래서 태백하면은 흰백자 하면은 뭐 꼭대기에 뭐 눈이나 얼음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맞백자는 하여튼 큰 산이다. 크고 큰 산이다. 예. 그 맞이가 장남이니까 큰 산이다.
어떤 주봉이 되겠다. 뭐 그런 의미겠죠. 현재는 우리가 이제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다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몇몇 학자분들은 그것이 특정한 산이 아니고 높은 산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하는 산악 숭배와 결부된 성산 또는 신산을 이름한 것이다. 예, 그래서 성산 또는 신산, 신과 관련된 그런 큰 산을 태백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뭐 백두산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문장을 지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 하면은 즉 태백금 묘향산 하면은 그것이 그 문장 구조로 봐서 이것이 이 태백이 일반 명사이지 어떠한 산 이름의 고유 명사는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현대의 불교 법당 신명에게 축언을 드리는 축문을 이제 뭐 쭉 길게 있습니다만 논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법당이라면은 불교인데 여전히 아직도 이러한 좀 그 무속적인 뭐 신불습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또는 무불습합. 자, 천궁신문 열어줄 때 지상세계 내려와서 삼위태백 오왕명산 산신불사 나 계시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삼위태백 오왕명산 산신불사 나 계시고 했을 적에 오왕명산은 오왕은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지리산, 삼각산, 자 이런 것이 이제 오왕인데 그 앞에 삼위태백이 다시 삼위산, 태백산, 금강산 뭐 이렇게 백두산, 금강산 하면은 상당히 좀 부자연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이 삼위태백은 오왕명산을 수식하는 그 말이지 오왕명산 앞에다가 다시 삼위산과 태백산에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그거는 아닐 것이다라고 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삼위태백은 뭐냐? 산의 실명이 아닌 어떤 관념적인 산이다. 이런 것을 현재까지도 이것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과연 삼위태백이라는 것이 묘향산의 지형하고 합치하느냐,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오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오리들이 위에 라인을 이렇게 보면은 봉오리 뾰족한 것들이 큰 봉오리들이 이제 나 있습니다. 향로봉이 있고 비로봉이 있고 법왕봉이 있는데 향로봉 아래 계곡으로 만폭동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폭동 계곡에 거기를 한 폭포. 자, 굉장히 바위산이고 경치가 매우 좋다. 자, 그래서 하나는 그림을 그린 것이고 하나는 폭포 사진. 자, 거기에 이제 비로봉, 향로봉, 법왕봉 이런 것이 쭉 나열이 돼 있고 향로봉 아래에 만폭동 계곡이 있고 가지고 그 계곡을 따라서 당군과 관련된 여러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동굴이거든요, 동굴. 예, 자, 그래서 동굴 문명과 산정동인, 이제 산 꼭대기의 동굴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과거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 지금 와서 인골이 발견되는 그러한 그것을 산정동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당곡이 태백 1사 3장 신시봉기에 보면은 동굴에서 가축들과 동혈동거했다. 한당곡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축들이라는 것은 최초로 우리 인간하고 제일 가까이 된 것은 개하고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개하고 말. 어쨌든 뭐 개가 되든 소가 되든 어쨌든 같이 살았다 동굴에서. 대종교 경전 속의 신사기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짐승과 같이 굴 속에서 같이 살았다. 자, 그것은 우리 당군 신화와 같이 합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거하고 그러면은 실물적으로 사람 인골이 를 찾아내는 것,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제 그 항목이 될 텐데 북경 주구점 연골사. 자, 북경 주구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북경 원인 해가지고 많이 배우던 것입니다. 40에서 50만 년 전 초기 구석기 시대에 호모 이렉투스. 자, 그 다음에 같은 북경 주구점 연골산인데 더 위에서 그 산의 위에서 발견된 산정동인이 있습니다. 18,000년 전에 후기 구석기 시대고 호모 사피엔스 이 크로마뇽입니다. 우리의 현생 인류와 같은 것이고 거기에 보면은 발전된 장식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조기 있어요. 18,000년 전이지만은
장식품 제조리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북경이에요. 북경은 우리 동의조거 이제 강력이고, 자 그것이 뭐하고 같으냐? 아까 저 남림동굴 반고의 남림동굴 내용과 상당히 그 유사합니다. 시유 반고자 반고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호기술 그 신기로운 기술을 절개해서 그 다음에 마침내 가득히 쌓았다 제보를. 자 그것을 보면은 발전된 장식품 제조 기술이나 요거는 제가 다른 그 책에서 따온 것이고, 그 아래 한자 두 줄은 환단국에서 따온 거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호기술에서 수적 제보. 자 그래서 이 산정동에 있는 이 인골 이러한 것이 바로 이 환단고기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과 상당히 같이 합치를 한다. 예. 물론 뭐 시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은 뭐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당군이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묘향산 향로봉 중턱에 있는 당군굴이다. 이 당군굴에서 개은수 선생이 대략 한 100여 년 전에 환단고기를 5편을 합편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굴 속입니다. 더 이제 가까이 가서 이 굴은 상당히 이제 유명한 굴이고, 그 우리 소설가 현진건 소설가도 여기 가서 자세히 묘사, 뭐 어떤 가로세로 높이도 묘사하고 여기에 속의 내부도 이 깊숙이 더 있습니다. 입구에 이렇게 당군사가 있고 더 깊숙이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삼국유사 고서전조 기록의 시대적 범위는 뭐냐? 구석기의 동굴 문명에서 고조선 말기의 금속 문명까지. 구석기 동굴 문명은 환웅께서 내려오신 그 무렵이고, 조조선 말기는 당군이 돌아가셔가지고 아사달산에 가셔서 신이 돼서 승천한. 그래서 환웅의 묘향산 강림에서부터 당군의 지역적으로는 묘향산 강림에서 구월산 승천까지, 시대적으로는 구석기 동굴 문명 시기에서 고조선 말의 금속 문명 시기까지. 삼위태백과 삼위산을 이렇게 보면은 삼위태백이라는 것은 삼국유사에 최초로 나타난 것이고, 묘향산, 향로봉, 만폭동 계곡하고 잘 맞아진다. 거기에서는 천손이 환웅께서 강림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위산은 제왕운기에서 최초로 기록된 것이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전해오는 얘기들하고 맞춰보면은 구월산 사황봉이다. 거기에서 당군께서 위신 승천하신 것이다. 공통점이 뭐냐? 산 정상이 바위로 되어 뾰족하며 주변 풍치가 매우 뛰어남 동굴들이 많아. 자, 그래서 이 삼위태백, 삼위산 합절직에 공통적인 것이 이제 삼위가 되는데, 그 삼위가 뭐냐? 산 정상이 바위로 되어 있어 뾰족하고 풍치가 좋고 동굴이 많다. 산 정상이 뾰족한 바위면은 바위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동굴이 있을 확률이 많은 겁니다. 흑산에서는 동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위산은 뭔가? 산정이 바위로 된 뾰족한 산. 태백산은 뭐냐? 동굴이 있는 큰 산이다. 그 다음에 바위로 된 바닥에 맑은 물이 오래 흐르고 고이는 산이다. 태백산 같으면은 우선 옛날 분들이 와서 처음 살으려면은 뭐냐? 이 의식주 중에서 살 수 있는 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물이란 말이에요. 물은 흑산에서는 안 되고 바위산이라야만 그것이 맑은 물이고 오래 흐르는 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위태백은 이제 합쳐서 두 용어를 합쳐서 고인들이 처음으로 어떠한 이렇게 뭐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이래 건너와 가지고 이렇게 인도양 그 대륙의 그쪽에서 저기 그 뭐 이렇게 인도 지나반도 거쳐서 이렇게 온다고 했을 적에 전인미답이 일단 전인미답이 되겠죠. 전인미답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그 첫 번째가 자야 할 곳, 주거에 적당한 동굴이 있고, 그 다음에는 비가 왔다 가물러서 할 적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바위로 된 큰 산이라 가지고 고산 문명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산이다. 그래서 문명이 처음에는 고산 문명이다. 예, 저는 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삼위산 남림공굴은 뭐냐? 이 주제하고는 오늘 제 발표에서는 이제 좀
뭐 다른 주제이지만은 뭐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삼위산을 찾아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삼위산 남림동굴에는 다른 책에는 없습니다. 환단고기에만 오직 나오는 그러한 동굴이고, 중국 할빈 오상시 남림하 상류에 있는 용봉산 풍경명성구 내에 있는 대석 입자산과 같이, 자, 입자라는 것이 뭐냐? 입자는 큰 바위, 산 꼭대기에 있는 큰 바위를 입자라고 한다. 이거 중국어 사전에서 찾으면 됩니다. 우리 한국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입자라는 것이. 대석 입자산 같이 산정에 큰 바위가 있어 끝이 뾰족하며 산중턱에 동굴이 여러 개나 있는 산. 자, 그래서 여기에 현지답, 정말 그러면은 거기에 동굴이 있느냐,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진 가지고는 될 것이 없고. 자, 그래서 저는 혹시 여기에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저 혼자는 힘들고 같이 한번 현지답사에서 거기에 동굴이 있는지 같이 한번 뭐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삼위태백의 위치보다는 의미를 주로 분석하고 계신데요. 여러 참고 서적들을 분석해서 삼위와 태백을 각각 그 의미를 분석하면서 결론은 뭐 삼위태백은 장소가 아니다. 하늘에서 볼 때 성천하기 좋고 하강하기 좋은 높은 산, 이 산을 높은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삼위태백이다. 이제 이런 결론인데요. 어쨌든 이제 삼위태백은 신이 강림하고 또 화신해서 성천하는 하기에 좋은 그런 산이라는 의미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요. 하여튼 이러한 특별한 해석에 대해서 좀 이따 전문가의 논평과 또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 발표에 대한 이제 발표를 다 들었는데요.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즐거운 학문, 우리 정신의 철학적 복원에 대한 논평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논평자인 윤병렬 교수님은 독일의 본 대학교에서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한국 하이데거 학회 회장을 지냈고 홍익대학교 지금 초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역시 동서철학의 대화 혹은 소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어서 오늘 발표에 대한 매우 합당한 토론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윤병렬입니다. 예, 일단 시작하기 전에 뭐 논평자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하필 또 이런 분야라서 저도 굉장히 의미 깊게 읽었고 또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뭐랄까 이렇게 글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학문, 우리 정신의 철학교 복원, 이성준 교수님의 논문은 한국의 학계, 특히 역사학계와 철학계가 망각해버렸거나 방치해버린 한국 고유의 시원적 사료를 바탕으로 재발견하고 복원하려는 대담한 기획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시원적 사유란 유불도의 삼교가 전개되기 이전의 우리 본래의 정신적 원형인데, 이런 시원적 사유를 찾아가는 노력은 한국의 역사학계가 앓고 있는 질병인 강단사학이나 실정사관 및 사대주의 사관이나 식민사관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더욱 참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역사학계는 저런 질병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정작 중요한 시원 사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전도 전제되지 않는 선으로 표현되는 샤머니즘, 천지인을 우주의 기본 원리로 하는 삼재론에서 신을 갖지 않는 중국 문명과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 보이는 당군사화에서 전하는 즐거운 동의의 축제 문화와 하늘에 저상하는 문화, 에서 논자 이성정 교수님은 진화, 이것도 깜짝 놀랄 어떤 그런 개념 선택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냥 중국이라 그러면은 중화 사상이 들어있는 그런 뭐 하늘 아래 가운데 어떤 그 중국이라 하는데, 그보다는 차라리 진화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화의 유교 문화, 엄숙주의, 형식주의 관념론과
불교의 염세적 문화와 판이하게 따른 우리 고유의 시원 문화를 밝힙니다. 시원 문화를 건립한 고대 한국인은 세상을 긍정하고 불멸사상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학계나 철학계는 이런 시원 문화와 시원 사유를 중요성과 심각성을 알아채지도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좀 이제 바보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논자의 논지는 당군사와 최치원의 시원 정신인 접하군생 및 진화의 각종 동의전에 드러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원적 사유, 즉 시원적 생명의 철학을 찾아가는 여정을 전개합니다. 나아가 논자는 우리의 시원적 사유에 있었지만 망각해버린 이 접하군생의 시원적 생명의 철학을 보고 나여 물질주의와 허무주의가 창궐하는 현대를 극복하려는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자 또한 이러한 여정을 꿈꿔왔기에 한없이 고무적인 논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매우 험난한 길로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의 역사학계와 철학계에 마저 망각하고 왜곡해버린 역사를 펼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시원 사유를 갖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꺼리는 편인 반면 한국의 고대 철학으로 하면 의례, 중국으로부터 유래한 유교와 불교 및 도교를 전방에 씌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 학교의 분위기에 이성정 교수님의 즐거운 학문 우리 정신의 철학적 보고는 일종의 태풍과도 같아 보입니다. 논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유교 도금으로 무장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 과감하게 유교 이성 비판을 감행합니다. 유교는 우리 스스로에 의해 지향과 극복의 과정이 없었기에 유교적 관성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발현되곤 한다. 유교적 이성은 평자가 보기에 마치 석구가 과학기술 문명의 도구로 전락한 도구적 이성과도 유사하게 정치 이데올로기로 전락한, 말하자면 어떤 자율성의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형식화, 도구화된 그런 도구적 이성으로 보입니다. 비록 유교는 성적 리를 기본으로 하지만 어떤 주장이나 명제엔 이성적 근거나 논증이 뒷받침된 것이 아니라 근이 있는 자의 가라사대 혹은 왈 가라사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테면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거나 삼종시도며 칠거지약이라는 명제를 내세울 경우 아무런 근거나 논증도 없이 단지 그를 따름이어서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이성적 근거 제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교적 이성에는 유교적 비이성도 따라다니는데 과연 유교적 이성이 온당하게 형성된 개념인지 논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논자의 견해에 의하면 조선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유교이성 비판이 우리 스스로에 의해 한 번도 수행된 적이 없었기에 우리는 유교적 관성의 유혹에 여전히 무방비 상태이고 실제로 그 덫에 걸려 쉽게 걸려 넘어지곤 한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학계, 특히 사학계와 철학계의 태도를 감안할 때 맞다고도 여겨지지만 지금은 조선의 사대주의 패러다임에서 다소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반중 정서를 감안할 때 유교적 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논자의 지적대로 공자는 유교의 본산인 주나라의 문화와 문물을 숭상하고 동이계의 은나라 전통을 배척했습니다. 유교는 권력으로 세상의 질서를 잡겠다는 권력 지상주의를 추구하였고 각종 규율적 도덕의 형식을 고안하여 인간 세상에 이 도덕 형식에 맞추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조선은 이성계가 권력을 탈취하면서부터 중화주의로 기울었으며 스스로 중국의 제후국으로 여기고 중국의 천자만이 하늘을 독점할 수 있다고 여겼으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제천내와 고유한 축제 문화인 팔관회를 폐지하였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중화사관과 어긋나 보이는 사서들은 모두 수거되고 관변 이데올로기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학자나 선비들은 사활을 면치 못했습니다. 조선은 철두철미하게 유교의 나라였으며 유교는 조선 지배층들의 생활 양식이었다. 아마 중국 사관과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동이와 고조서 및 당군사와 같은 사서들은 그때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다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교와 엇박자를 낸 허균은 죽음을 면치 못했고 양명학을 냈다는 정제도는 숨어다니며 살았습니다. 정작 진화에서는 제다백가의 전통을 가졌지만 조선에서는 유학만 허용되었으며 소위 과거 시험의 텍스트도 유교 서적에 한정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유교는 사대주의와 짝을 이뤄왔다. 유교를 배우고 익히면서 조선인은 동의의 정체성을 버리고 스스로 부과한 이등 중국인의 자격으로 중국적 천하질서에 귀화되었다. 조선은 자발적으로 명나라의 아바타로 전락했기에 명나라가 망한 뒤에도 청나라를 진화에서 하는 대로 야만적으로 여기며 스스로 소중하로 자만하다가 병자 호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계는 이런 철부지 망나는 짓으로 인한 극도의 수치에 대하여 별다른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자는 논자의 당군과 고조선으로 상징되는 이의 상고사는 조선인 자신을 위해 지어지고 있었다. 유교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대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이의 상고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논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계와 한국 철학계는 여전히 유학에 치중하는 편이며 사마천의 사기와 중화 사대주의로 일관된 김부식의 삼국 사기를 무슨 역사의 정본인 것처럼 중심축에 세우고 다른 역사서는 실정 사관에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배척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동계의 홍산 문명 내지는 유화 문명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별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당군 사화는 신화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빙자하여 역사계로 끌어들이기를 꺼리고 논자가 지적하듯 우리의 강단학계는 성가의 문헌들을 모두 판타지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논자가 지적하듯 중국의 사기, 한국의 삼국사국이 일본 서기를 근간으로 구축된 한중일 세 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나라 모두 한국의 성가사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진단에 매우 안타깝게 여깁니다. 고대 문명을 가진 나라들은 대체로 그들의 역사를 신화적 방식으로 서술하였는데 이를테면 고대 그리스와 고대 이집트,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말할 것도 없고 진나와 일본도 신화적으로 전성된 것을 기꺼이 역사의 지평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역사학계는 고조선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당군 사화를 역사와 연계하면 당장 제야사고로 내몰고 맙니다. 한국의 역사학계는 당군 사화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논자가 지적한 철학 소들로서의 홍익인간과 제시의 이와 소위 실정사학을 빙자한 결백정 환자 정신을 드러내며 제가 표현을 너무 강하게 해서 조금 미안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전학자의 우리 역사계에 대한 불만과 자괴감 섞인 탄식입니다. 주변국인 중국은 동국공정을, 일본은 역사 교과서 왜곡을 통해서 자국의 입맛에 맞게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놀이하는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유산과 역사마저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입장에서 논자는 여러 성가들의 문헌들을 언급하는데 이들 문헌들이 대체로 유교적 방식으로 쓰여졌다는 것과 아울러 유교적 관성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 나아가 우리 철학과 종교의 원류인 샤머니즘 신명 넘치는 자유정신은 그대로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저런 유교적 편향성이 다분하거나 샤머니즘의 신명 넘치는 자유정신이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철학 소들은 다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장에서 논자는 우리의 시원적 사유를 찾아 나서는데 유불도의 상교가 전래되기 이전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당군사회에서 선으로 표현되는 샤머니즘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원 문화는 정신보다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전보다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된 한국 고대 축제 문화와 고원벽화에도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4장, 제7장에서는 논자 대지에 대한 혁신, 대지에 대한 혁신 웅녀가 은폐된 우준 동굴에서 인구의 성수 과정을 거친 것과 법과 질서의 세계인 신시의 백신 한웅과 합일하게 되는 당군 사화의 경우를 세계 신화와 종교의 차원에서 재조명합니다. 웅녀의 토착 샤머니즘과 한웅의 외래 문명의 융합을 곤란히 제시한 파토스적 혁신과 로고스적 백신의 종교론에 견주어 논의하고 나아가 고대 그리스의 아폴론적 꿈과 디오니소스적 도치의 이중주 및 대지의 연립과 세계의 환한 밝힘 사이의 대립에서 예술작품을 읽고 또 은폐와 비은폐의 진리사건을 읽은 하이데거의 철학을 중심으로 논의하는데 이때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논의로 보이지만 매우 창의적이고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논자는 우리의 시원 사회가 중국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하나씩 밝혀냅니다. 타자와 융합하는 통합적 세계관, 영적인 세계관, 삶을 긍정하는 문화, 에너지 넘치는 신명문화 등등. 이때 그 평자는 평하고 논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참신하고 창의적인 논문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독자의 편에서 좀 더 명쾌한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논자는 최치원의 시원 정신을 접하군생으로 보고 이것을 당군 사화의 홍익인간보다 앞선 우리 정신으로 보았는데 무생명을 살림을 의미하는 군생을 목적으로 하고 무생명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접화를 수단으로 한다면 이 접화 군생은 당군 사화의 내용과 대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당군 사화에서도 접화 군생의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선 당군은 권력으로 군림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추대에 의해 왕이 되었으며 그가 세계수 혹은 우주나무인 신난수 아래에서 결혼식을 거행할 때
동식물의 축가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무책명들과 어울리는 한마당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웅은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하늘 아래 펼친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고 이것을 뜻을 펼치고자 하여 무리들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왔습니다. 신단수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여 신치를 만들고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물들조차도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부러워 날마다 한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애걸을 했다고 합니다. 신단수 아래에서 펼쳐진 혼례식은 신과 인간 및 동물과 산천 초목이 하나 되는 훌륭한 결혼식이었다고 보입니다. 하늘과 땅, 신과 인간, 동물과 식물이 우주의 한 가족이 되어 모두 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뻐했다면 당군 사회에서 접하 군생을 읽을 수 없는지 논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논자가 사용하는 샤머니즘은 좀 더 개념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종교학자 엘리아데를 비롯한 수단 고대 문명 연구자들은 선사와 고대의 문명을 가진 나라와 대부분은 신화와 샤머니즘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사와 고대의 샤머니즘이 오늘날 무당문화, 굿부닥거리와도 일치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당군은 그의 아버지가 백신계통인데도 샤먼 왕인지 문의해 보고 싶습니다. 당군은 고산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 고산 제사는 오늘날의 샤머니즘과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제사장을 샤먼 왕이라고 하는 것도 다소 낯선 것으로 보입니다. 논자는 신을 샤머니즘과 연계하는 것 같은데 신선사상도 샤머니즘과 연계되는지 문의해 보고자 합니다. 신라의 국선이나 풍류 또한 샤머니즘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장자에 등장하는 신선이나 황제 한운을 만났다는 신선, 자후선생 무의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등왕을 꾸짖은 암시선인의 경우에서 선은 오히려 원시도교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 발표자께서는 이 논평자의 논평에서 몇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3번, 4번을 뭉뚱그려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의 김현일입니다. 제가 전에 그 선생님이 쓰셨던 오성 치루에 관한 논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로 설득력이 높아서 제가 거의 넘어갔더랬습니다. 오늘 논문도 저는 상당히 그 신선한 그 발상을 보여주고 상당한 또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이견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나중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그 사미는 그 하늘로 험준하게 이제 뻗은 이제 새 봉우리가 있는 산을 형용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뭐 그 천신이 강림하고 또 뭐 당군처럼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신선이 되었다고 할 때는 승천하기에 용이한 그런 이제 산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미산이라는 명칭을 가진 산이 있죠. 돈왕에 사미산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막고굴 맞은편 골짜기에 있어요. 저도 이 사미산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려면 하도 그 길이 바위로 많이 깔려 있는 그런 험한 길이래 가지고 버스는 못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집차를 빌려서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봉우리들이 날카롭습니다. 묘왕산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묘왕산이나 이 구월산도 아까 선생님께서 그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상당히 그 봉우리가 뾰족한 그런 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산들 봉우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뾰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 사미 태백할 때 태백도 이게 어떤 구체적인 지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산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어떤 큰 산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제시를 하셨는데 배재대학의 손성태 교수 같은 분은 뭐 그 멕시코 쪽을 연구를 하셨으니까 멕시코의 태백이라는 말이 산을 의미하는 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멕시코의 인디오가 이 아시아 쪽에서 건너갔기 때문에 이 태백은 큰 산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 김유명 선생님은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이거는 구체적인 산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관념상의 산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국유사에 실린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어보건데 저는 그 문장에서는 적어도 삼위태백이 구체적인 지명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명으로 봐야만 그 문장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시 삼위태백 가히 홍익인간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래서 그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홍익인간 할 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삼위산과 태백산으로 삼위태백을 두 개의 산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삼위태백은 하나의 산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곳이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기에 이제 좋은 산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태백산 쪽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련 스님께서는 이게 자기가 보기에는 이 태백산이라는 게 이제 묘황산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붙여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글 텍스트 자체는 이거는 이련 스님이 그 지어낸 글이 아니고 고기라는, 이련 스님이 살았을 때보다 한 150년 전에 지어진 책으로 추정이 됩니다. 상당히 유명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책을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관, 저는 그 삼국유사의 그 텍스트로 봐서는 구체적인 지명으로 이제 그 보이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만약에 이 삼위태백이 어떤 산을 가리키느냐, 뭐 한번 그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런 조건에서 따져본다면 하얼빈의 우창시죠. 우창시에 있는 용궁산이 그 후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구체적인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우창시는 이제 부여 및 발해의 영토였고, 또 이제 토양이 비옥하고 이제 물도 풍부한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후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이맥 선생께서는 뭐 태백산은 이제 백두산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굴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물론 웅녀 이야기 동굴 나오죠. 이 환웅 천왕이 이 지상에 탄광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나라를 세운 이야기는 청동기 시대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굴이라는 것은 청동기 시대의 주거 형태하고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동굴은 이제 구석기 시대의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동굴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동굴이 있는 곳을 자꾸 찾으시는데,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결국 우리 저는 역사학자니까 역사학자로서 한번 그걸 해석을 해보라면, 저는 환웅족이 청동기 무기를 보유한, 그러니까 당시로는 이제 우월한 무기겠죠. 이 사람들이 3,000명의 무리가 이 동쪽으로 와서 선주민들을 정복을 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 선주민들은 이제 웅족과 호족이 있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결국은 웅족과는 이제 손을 잡고, 웅족은 이제 환웅족의 지배를 받아들인 거겠죠. 호족은 이제 그게 반항하니까 쫓겨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삼국유사의 고조선조에 나와 있는 당군사화로 이제 당군사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논평 감사드립니다. 발표자의 삼위태백에 대한 이제 해석, 일반 명사일 것이다라는 해석에 대해서 김일 박사님은 그것은 일반 명사라기보다는 전체 문맥상, 삼국유사의 전체 문맥상
지명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이제 논평이고요. 김현일 박사님의 의견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승종 교수님 아까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윤병열 교수님 그 귀중한 논평 감사드립니다. 동아시아의 도덕주의를 주도해온 유교 이성은 이론 이성이 아니라 서양의 실천 이성에 견줄 수 있습니다. 경전에 기반한 유교의 논증은 신법, 자연법, 실정법의 위계를 갖는 서양의 법리 논증이나 신탁에 기반한 소크라테스의 논증에 견줄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신법이나 신탁은 계시와 믿음의 대상이지 논증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유교의 문제는 논증의 부재나 부실이 아니라 논증의 근거가 이성중심주의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반중 정서는 철학적 반성을 동반한 게 아니라 시대의 주도적 흐름이기도 한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는 한계를 갖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정통성에 대해 주체적 태도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대주의는 아직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요나라를 무너뜨리고 동아시아의 최강자로 부상한 금나라에 대해서 고려가 신하국을 자청한 상태에서 인종의 명을 받아 편찬된 사서입니다. 당시에 패권자였던 금나라를 거스르는 서술을 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학계는 이러한 원초적 한계성을 지닌 삼국사기마저도 축소해서 삼국의 건국연대를 대폭 하향 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하군생의 정치 철학적 버전이 홍익인간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무당 문화는 고대 샤머니즘이 퇴락하고 협해진 형태입니다. 고대의 샤머니즘이 국가나 정치, 행정의 근본을 담당했다면 오늘날의 무당 문화는 그 영향력을 상실한 채 민중의 일상사에 개입해서 일신의 길흉화복만을 담당하는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백신과 흑신이 샤머니즘의 두 기통이었음은 곤란의 원시 종교론이나 최남선의 살만 교차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통에서 제사장은 샤먼 왕이자 천재였습니다. 그 천재의 시원 형태는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환웅이며 이것이 그가 천왕으로 불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화랑세기는 화랑을 선도로 규정합니다. 선의 무리라고 규정하고 있죠. 화랑을. 그 연원을 선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삼국 유사에 의하면 샤머니즘의 한 형태인 한국의 신선 사상은 고조선으로 소급되며 접하군생과 홍익인간을 주된 이념으로 삼는 데 반해 중국의 도교는 BC 3세기경에 진시황이 중원을 통일할 즈음에 퇴락한 장생불사의 이념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고조선의 신선 사상의 세속화된 형태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만 요구했는데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하셨어요. 자, 김윤명 교수님, 아까 토론자의 그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읽고 평가해 주신 김현일 박사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쓴 것은 삼위태백의 의미이고 이것을 역사적으로 구석기다 신석기다. 저는 역사를 별로 따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단군 신화의 초기를 볼적에 짐승하고 같이 동굴에서 살았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볼적에 그것이 구석기 말기가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남림동굴의 한 방고를 제가 이제 금속 세공급자라고 하면은 그것이 신석기 시대가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뭐 고대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딱 수학, 물리, 자연과학처럼 일목요연하게 차례대로 원인 결과가 아니고 상당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이지 이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원인 결과 따지려면은 그거 잘 안 될 겁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위태백이 이제 어떠한 관념적 생각이냐
아니면은 지리적 위치이냐. 자, 이것은 제가 오늘 뭐 여기에서 이것은 관념적인 생각이 있다 해가지고 이것이 일순간에 확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좀 더 두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서 제가 아니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떠한 것이다. 그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를 않고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하고 어떤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 유사의 사비태백의 그 문장을 잘 읽어보면은 이제 그 점에서 이제 제가 좀 다르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관념적인 것이다. 문장을 보면 그 적이라는 것을 저 구월산에는 보면은 다 일명, 우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적, 삼위, 금, 묘향산 이렇게 했으면은 그것은 아무리 봐도 문장적으로 볼 때 문장을 보는 이제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여기서 좀 빨리 넘어갔습니다만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어떠한 태백이라는 것이 어떠한 딱 그 픽스 정해진 확정된 지명이 아니고 어떠한 큰 산이다. 큰 산. 그러한 큰 산이 즉 지금 뭐냐? 그것이 묘향산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이제 구월산에 대해서 쭉 동국여지 성남이나 이런 데서 쭉 해놓은 거 하고 그 표현 방식이 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거하고 문장을 한 문장 한자 문장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것이 형상적인 관념적인 수식하는 그런 말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뭐 여기서 나하고 김현일 박사하고 두 사람 사이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될 거는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 손성태 교수 얘기도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손성태 교수의 글을 읽어봐더라도 태백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산이 아니라 일반적인 산이다. 저도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동감을 했어요. 동감을 했고, 그것은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뭐 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뭐를 말씀하셨는지. 어쨌든 굉장히 저한테 격려를 해주시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계속 좀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는 이제 논평자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 또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의 교수님과 논평해 주신 두 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